그래서 오늘 이제 두근거림하고 중풍 제목을 져놓고 보니까 조금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부정맥 증상으로 대변되는 두근거림과 그다음에 이제 되게 부정맥은 심장에 리듬이 불규칙한 거를 가리키는데 왜 중풍이 과연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두근거림, 중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근거림이라는 게 이제 대개들 많이 두근거림이 있으면 심장에 어떤 박동의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럼 이제 그게 부정맥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근거림이 이렇게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면 진단이 굉장히 편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발작적으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조금 그렇게 하는데, 짧게 지나가는 거를 저희가 그냥 발작성, 영어로는 이제 페록시즈말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발작성 혹은 잠깐 지나간다고 해서 일과성, 이게 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표현하는 거는 두근거리는 거 잠깐 있다가 또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아니면 언제든지 검사를 해도 부정맥이 관찰되는 지속성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양치기 소년, 소견이라고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소년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소무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근거림 환자들이 굉장히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틀림없이 증상을 느껴가지고 여기저기를 갔는데 적절하게 진단이 안 되고 다 괜찮다고 그러고 집에 가라 그러더라. 심지어 집에 있는 뭐 남편 혹은 부인마저 제 말을 안 믿는 거죠. 진짠데 나는 틀림없이 두근거리고 불편한데 검사해보면 괜찮다고 하니까 옆에서 거봐 괜찮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무시를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병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간혹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틀림없이 두근거리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정신과 가서 또 약간 사람 좀 깔아앉고 몽롱하게 만드는 약을 드시면 좀 괜찮아지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특히 부정맥의 초기에 이렇게 발작적이나 일과성으로 지나갈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다른 질환으로 오인돼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이런 병의 특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늘 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는요, 30초 이상 길게 가는 거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30초 이상. 근데 어떨 경우에 되게 호소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형태로 많이들 하세요. 하나는 심장이 자꾸 멈춘다, 혹은 뭔가 덜커덩거리면서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한 번씩 지나가는, 제 표현으로는 엇박이라고 하거든요. 심장은 이제 되게 1분에 60회에서 100회 아주 규칙적으로 뛰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심장이 뛰면 되게 10만 번 정도 심장이 뜁니다. 10만 번. 그런데 아무나 붙잡고 검사를 해보면 그 중에 엇박이 나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규칙적인 박동이 무너지는 경우가 10번 잘 안 생깁니다. 심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번 뛰는데도 불구하고 정박으로 계속 뛰는 거죠. 그런데 간혹 엇박이 한번 생기면 한 박자가 좀 빠르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박자가 조금 늦게 나오겠죠. 간격이 일정했으니까요. 한 박자가 빨라지면 그 다음 박자가 느려져서, 그래서 그 느려질 때를 환자분들이 잠깐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한 번이 심장이 짰는데 그 다음이 조금 일찍 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심장이 짤 때는 심장에 피가 더 많이 찹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었으니까. 그래서 그 잠깐 멈춘 다음에 심장이 짜줄 때는 조금 세게 짜주거든요. 잠깐 멈춘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보통 때보다 심장이 더 세게 짜주니까 약간 덜커덩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덜커덩 덜커덩 그러는 건 제일 흔한 거는 조기박동이라는 거예요. 조기박동. 그래서 한 박자가 일찍 뛰었다는 게 조기박동이고, 되게 그런 건 이렇게 발작성이나 일과성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지속성은 어떤 형태로 보통 생기냐면, 그 가만히 앉아 있는데 100m를 달리기 하는 사람의 심장 박동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덕을 올라간다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는 심장이 빨라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혹은 뭐 드라마를 보는데 흥분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정치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거 뭐 다 이상하다 이런 거, 그런 거 볼 때 흥분해 가지고 심장이 빨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편한데 갑자기 심장만 빨리 뛰는 경우가 있어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거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건 되게 이제 좀 지속성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10분 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멈추면 정말 이것도 역시 양치기 소년되기가 십상이죠. 왜냐면 틀림없이 느꼈는데,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갔는데 다 좋아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되게 두근거림이라는 게 이제 부정맥 증상이 하나인데, 두 가지 형태. 제일 흔한 게 멈춘다, 혹은 조금 세게 뛴다, 혹은 쉴 때 다다다다 뛴다. 이런 형태로 많이들 호소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더 많은 부분에서는 증상이 없으세요. 사실은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맥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심방세동이고, 꾸준하게 지속되는 지속성 심방세동 형태일 때는 약을 쓰다가 안 되면 입원시켜서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꼭 환자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지금 전기 충격을 주면 이제 정상 리듬으로 가고, 전기 충격 직전까지는 환자가 부정맥이었으니까 제일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쭤보면 잘 모르세요. 그 전에 부정맥이 뛰었던 걸 잘 느끼지 못하세요. 그래서 두근거림으로 부정맥 증상이 대표되지만 실은 무증상 부정맥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치료하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위험 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부정맥에 대한 검사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 율동, 심장 리듬의 질환이고요. 빠르면 빠른 맥, 혹은 이제 한자로 빈맥이라고 하고, 느리면 느린 맥, 혹은 한자로 서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다다다다다다 된다는 거, 그게 제일 흔한 원인이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입니다. 이게 이름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뭐 발작한다 그러면 막 경기 같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발작성은 그랬다가 갑자기 완전히 좋아져 버리는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적절치는 않지만 그냥 의학 용어로 발작성이란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실성의 위쪽, 왜 우리 심장이 심방이랑 심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방에서 생긴 부정맥은 심방 뭐뭐뭐, 심실에서 생긴 부정맥은 심실 뭐뭐뭐 하는데, 이 발작성 상심실성은 심실 위, 그러니까 이제 심방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왜 발작성 심방성 빈맥이라고 안 하냐?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조금 복잡해지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요 상심실성에는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중요한 구조물인
전깃줄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 부위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SVT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두 가지 증상의 또 하나 덜커덩 하는 게 조기 박동이고요. 혹은 조기 수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같은 거예요. 박동이나 수축이나 다 같은 거고요. 그게 심방에서 생기면 심방 조기 박동, 심실에서 생기면 심실 조기 박동 이렇게 불린다. 그래서 이 조기 박동은 부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임상적인 의미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제일 주제인 심방세동 이렇게 되는데 부정맥이 진단명이 이제 큰 진단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장 질환 어떻게 보면 그 말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보편적인 진단명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는 그냥 부정맥이라고 듣지 마시고 어떤 건지 한 번 정도는 물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일 흔한 거 심방 조기박동, 심실 조기박동 이런 거 그냥 부정맥이라고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이제 부정맥 진단받고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 이거에 해당되실 거예요. 그래도 부정맥이라는 건 전체 율동 질환, 리듬 질환의 총칭이기 때문에 자기가 적어도 약을 만약에 먹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이라면 구체적인 이름을 알고 계시면 다른 병원에 또 다른 치료를 받을 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방세동은 지속성, 그러니까 쭉 가는 형태의 가장 흔한 형태의 부정맥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중풍하고도 연결되는 부정맥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방세동이 있으면 대부분 증상이 별로 없으세요. 특히나 지속성은 발작성으로 생기면 좀 느낌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변화할 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심방세동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증상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조기박동 이런 것들은 불편함을 치료하는 부정맥입니다. 불편함, 두근두근거리고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부정맥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약을 쓰는데 심방세동은 증상도 없잖아요. 증상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불편함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심방세동은 중풍 예방이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일하게 중풍을 만들고 중풍은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두근거림이고 그게 이제 부정맥의 총칭이 되고 이제 그 중에 가장 말썽을 부린 증상이 없더라도 뇌졸중 예방을 위해 꼭 치료해야 되는 심방세동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영어로는 atrial fibrillation이고 그냥 약자로 AF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방의 잔떨림입니다. 그래서 심방이 실제로 수축을 안 하는 겁니다. 심방은 워낙 심장은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심방이 수축을 안 하면 심장이 안 뛰는데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러는데 심방은 수축은 심실에 피를 채워줄 때만 쓰는 거예요. 심실이 수축해야 몸에 전신에 피를 공급하고 이제 좌심실이 수축하면 전신에 피를 공급하고 우심실이 수축하면 이제 그 걸러진 더러운 피를 폐로 보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심실이 세동을 하면 그건 심장이 멈춘 겁니다. 똑같죠. 심방이 수축을 안 하는 이러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심방은 떨고 있어도 심실이 피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심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피를 이렇게 빨아들여 옵니다. 그러니까 심방은 수축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는 별로 문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흔한 지속성 부정맥이고 요건 이제 외국 데이터인데 75세 이상에서는 한 6% 정도 갖고 있다고 돼 있고요. 우리는 이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 평생 동안
특히나 이제 100세 시대 다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4분의 1에서 이건 100세 시대 통계가 아니고 한 8, 90대의 통계니까 100세 시대로 가면 거의 심방세동 한번 안 알아보고 돌아가시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 드시면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잡히는 것처럼 심방도 나이가 들면 수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실은 좀 달라요. 심실은 굉장히 근육 덩어리고 100세 시대까지 가도 수축력 잘만 관리하면 문제 없는데 심방은 조금 달라서 이런 세동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통계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표를 보시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제 왼쪽은 발생률이고요. 오른쪽은 유병률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률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생기는 건지 새로 진단을 받는 거고 유병률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80세 이상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은 한 4.5%,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80세 이상 100명을 모아놓으면 4명 이상이 심방세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통계는 2008년에는 한 2.5%였으니까 2008년 당시에 80세 분들 다 이상 모아갖고 쫙 줄 세워서 100명 뽑으면 한 2명 내지 3명이었다면 이제 한 7년 지난 2015년에는 4% 이상이 됐고 벌써 지금은 2018년이니까 이제는 5% 넘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때 80세 이상이셨던 분들이 이때도 살아계시고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 심방세동이 갖고 있는 인구는 점차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심방세동을 여러분들이 앓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다른 이유로 빨리 돌아가셨을 수도 오히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률을 보시면은 이거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서는 잘 안 생기고 나이가 80 이상인 사람은 10,000명당 100명씩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에. 연간 발생률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전체적인 게 빨간 거고 2008년이 요거고 2015년이 요거면 보시면은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죠. 2008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나이가 오래 사시면서 유병률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거랑 별도로 같은 나이대에서 발생하는 빈도도 예전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서구화되고 하면서 그런 거의 영향이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이 더 많아지고 비만이 증가하고 아마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심장 혈관 조영술이라는 거예요. 심장 혈관에다가 이렇게 그 조영제를 써가지고 심장 혈관에 어디 좁아져 있지 않은지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심장이 수축하고 있는 게 보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큰 움직임이 보이시죠? 그게 이제 심실이 수축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 혈관이 굉장히 부르부르부르 떨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세요? 모니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죠? 요 옆이 심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실은 크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수축하고 있는데 심방은 드드드드드드 떨리고 있는 거죠. 수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심장 피는 흘러야지 굳지 않는데 이제 초음파를 보시면 이게 이제 좌심방 귀라는 구조물인데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혈전이 차는. 왜냐면 부르부르부르 떨고 있으니까 그 안에 피가 고여 있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방 안에 이렇게 혈전이 들어차게 되고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혈전이 안 차더라도 보시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하얗게 몽실몽실. 이게 왜냐면 이 안에 적혈구들이 흐름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초음파에 쐈을 때 이런 뭉게뭉게하게 하는 현상이 보이는 거고 여긴 더 심하죠. 뭉게뭉게 구름처럼.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날아가면 이렇게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심방이라는 구조물이 심실과 이렇게 같이 함께 수축을 하지 않고 부르부르 떨리는 현상이고, 그게 떨고 있다 보니까 심방 안에서 피가 고여 있게 되고, 그 고여 있는 피 속에서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 혈전이 만들어진 게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머리로 날아가면 중풍이 될 거고요. 날아가다가 심장, 혈관, 동맥을 막기도 합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이 오기도 하고요. 날아가서 작은 게 눈으로 날아가면 시야장애가 오기도 하고, 콩팥으로 날아가면 홍팥에 괴사가 오기도 하고, 혈전이 어디로 날아가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심전도고요. 우리 어르신들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게 그 심방세동의 심전도인데요.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의 박동의 규칙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 멋대로 뜁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런 형태의 뾰족한 게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가야 되는 게, 보면 요 두 개의 간격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떴다 느리게 떴다 막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대체로의 반응은 있어요.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도 심장이 느리게 뛸 때도 있고 빠르게 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느리게 뛸 때도 불규칙하고 빠르게 뛸 때도 불규칙한 거죠. 그런 특징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가 그렇게 증상을 많이 유발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발작적으로 심방세동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면 그거는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한번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은 잘 모르세요. 대부분 그냥 심전도를 찍어보기 전까지는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생길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여러 가지 환자별로 조금씩 이유가 다를 때는 있어요. 동반된 심장 질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관찰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은 운동선수가 많습니다. 운동선수. 되게 아주 극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갑자기 순간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축구나 이런 선수들이 많고, 오히려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기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이제 심방세동 말고 다른 심장 질환이 생기긴 하는데, 이제 부정맥은 약간 굉장히 좀 축구나 농구나 이렇게 좀 격렬하게 순간적인 힘을 끌어올리고, 아니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골프 선수들, 이런 선수들한테서 간혹 발견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특정과 연관이 되지만 대개 제일 대다수의 경우는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거고,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거는 얼굴에 주름 잡히듯이 심방에도 주름이 잡히고, 심방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면 잘 못 뛰는 거예요. 이렇게 세동이 쉽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웨덴의 예테보리 사진이고요. 여기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1913년에 태어난 855명 남성들을 그냥 쭉 13년부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쭉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되고,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한 20%까지 갖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피하기 어려운 질환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병인론은 아까 한번 설명드려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심방 수축이 없어진다.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이렇게 부르부르 떨고 있는 거예요, 심방은. 그리고 부적절하게 빠른 심실 반응.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이 아닌 거죠. 심실이 워낙은 심방 뛰고 심실 뛰고 이렇게 딱딱 규칙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고 부적절하게 그냥 심실이 순간 빨랐다가 순간 느렸다가, 그래서 심장의 박동의 규칙성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좌심방 귀, 아까 혈전 생겼던데
그때 거기가 이제 수축이 없어지면서 거기서 혈액이 정체되고 그로 인해서 피떡이 생기게 되고 그 피떡이 날아가면 날아가는 부위에 따라 이제 중풍, 심근경색, 뭐 시야장애, 뭐 콩팥으로 날아가면 콩팥 문제, 장으로 날아가면 장이 괴사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보시면 사망 이게 있으면은 사망률이 없는 분들에 비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중풍, 다음 중풍도 중풍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되고 또 하나는 중풍도 요즘에는 치료들을 다 잘 받으셔가지고 약도 드시고 모두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중풍이 와도 경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잘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혈전이 있고 그 혈전의 크기에 따라서 어디를 막느냐에 따라 굉장히 심한 증상이 생깁니다. 머리 혈전이 처음엔 막아서 이제 그 피가 안 통해서 머리가 괴사되기 시작하다가 그 부위가 크면 결국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한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심방세동이 있을 때 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면 다른 문제로 입원을 하더라도 입원의 가능성이 증가되게 되고 입원의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면서 이렇게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너무 빠르게 뛸 땐 빠르게 뛰고 느리게 뛸 땐 느리게 뛰니까 이게 운동 능력이 알게 모르게 감소하게 되고 결국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노쇠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좌심실 능력은 증상이 없는 것부터 심한 급성 심부전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대개는 좌심실 능력까지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그렇지만 장기화가 되면 이제 결국 심부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는 증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두근거리고 불규칙한 심박동이다. 그다음에 심장이 빨리 뛸 때는 평상시보다 훨씬 빨리 뛰니까 심한 두근거림을 느끼고 느리게 뛸 때는 또 평상시보다 더 느리게 뛰어서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고 심하면 실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경미한 증상이라 그러면 사실 있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실 테니까. 근데 제일 걱정은 증상이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음악, 노래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내 심장맥이 규칙적으로 뛰는지 불규칙적으로 뛰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가 테스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규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목에 한번 대보실 수 있겠어요? 뛰는 데가 다 있습니다. 목에 지금 안 뛰신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못 계시는 거예요. 못 찾아서 그러는 거지.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제 목은 사실 좀 짚기가 좀 안 보기에도 좀 부끄럽다 그러면 팔이 제일 표가 안 나죠. 팔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팔에 엄지 손가락 쪽 밑을 짚으면 노동맥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 번씩 짚어보세요. 목 안 되면 팔로 짚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목 혹은 팔에 동맥 뛰는 게 있으니까 자꾸 한 번씩 만져보면 좀 더 정확한 대로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잘 느껴지는 대로. 그래서 지금 나의 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지를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손을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르신들은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 무슨 시계에서 심장 박동이 뛸 때마다 이렇게 모양을 하나씩 표시해 주는 장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그게 이제 깜빡깜빡거린다 그러면 이제 좀 불규칙적으로 깜빡거린다 그러면 이제 그걸 진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이랑 팔 쪽에서 맥을 증명할 수 있고 자기가 부정맥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씩 짚어봐 가지고 정확한 부위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잠깐 심전도인데요. 우리 저 아인토벤이란 분이 거의 100년도 전에 개발하신 장비고요. 처음에 이렇게 찍었대요.
요즘에는 이제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극 같은 걸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전극의 개발이 되기 전에는 손발을 물에 담그는 거예요. 물에는 전류가 흐르니까. 그리고 이 각 물의 전이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큰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의 심전도 모양을 했는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 기술 그대로인데 조금 소형화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셔서 사실 제가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많이 해보시는 심전도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팔에 두 군데 붙이고 다리에도 두 군데 붙이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6개의 전극을 붙이면 12유도 심전도가 되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심방세동은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진단은 심전도를 찍으면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암 진단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방세동은 심전도를 찍으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양치기 소년 얘기도 했지만 증상이 있을 때 찍는 심전도가 끝입니다. 진단이 거기서 끝나요, 그냥. 뭐 CT나 뭐 복잡한 MRI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었는데 괜찮다, 그러면 심장 박동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속적인 형태면 그냥 심전도 찍으면 진단이 끝이고요. 만약에 지속적이지 않은 형태에,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씩 간다, 막 하루 이틀 가는 건 아니고 뭐 1시간 2시간은 간다, 그러면 생겼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 오실 수 있으면 오는데 우리 병원 꼭 안 오셔도 돼요. 그냥 근처에 사실 아무 병원이나 가도 심전도는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성형 뭐 하는 이런 데는 없을 수 있는데 동네 가정의학과나 내과 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로 빨리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두근거리는데, 혹은 나 부정맥으로 진단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증상이 있다, 심전도 찍어달라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의사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심전도를 찍으시는 게 모든 진단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없어져 버리니까 이분이 이제 홀터라는 분이신데요. 홀터라는 분이 휴대용 심전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24시간 심전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신 분들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컸어요. 등에 이걸 지고 다녀야지 홀터가 됐대요. 그래서 뭐 거의 요즘에 이거 어르신들 하라 그러면 허리 다 망가질 것 같은데, 이렇게 컸던 게 이제는 이렇게 작아졌고요. 이분은 초창기의 의료기기들은 다 이렇게 공학자랑 의사 두 분이서 개발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 분이 델마라는 분이신데, 요 분이 또 요런 홀터 개발을 많이 해서 회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아리아라는 기계를 개발했고,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휴대용 심전도예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나와 있고요. 미국에서는 구할 수 있던데, 이렇게 그냥 근처 내과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서 찍으면 바로 심전도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진단이 있으면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걸 개발했냐면 이렇게 작은 장치예요. 손바닥만한보다 얇은 거. 그리고 이렇게 주사처럼 찔러 넣습니다. 뭐 시술도 간단한데요. 요거는 3년 동안 심전도를 찍어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정말로 고위험군, 중풍의 위험이 큰 군에서 심방세동이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단이 안 되면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3년 동안 감시하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는 이런 복잡한 기술들도 형태는 작아졌지만 다 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100년 전에 나온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잡아내는, 그래서 이런 모양의 파형을 보는 건 여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심전도로 진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종류, 발작성은 되게 이틀 이내 꺼졌다 없어졌다 꺼졌다 없어지는 이런 것들은 진단이 어려울 수 있죠.
지속성은 대개 일주일 이상 가면 지속성이라 그래요. 여기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그리고 장기간 지속성은 1년 이상 가고 뭐 정말 계속되면 영구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제는 중풍이잖아요. 중풍이 무섭잖아요. 이 모든 형태가 다 중풍의 위험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방세동은 있고 없고의 문제지 약하게 있다, 세게 있다는 없어요. 다 중풍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속성이나 이런 경우는 진단이 수월하게 되니까 오히려 치료는 더 잘 되고, 더 중풍의 위험성이 있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발작성인 거죠. 이분들은 진단이 잘 안 돼가지고 치료를 못 받다 보니까 오히려 중풍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은 자가 체크, 아까 목, 팔에서 심장 리듬의 규칙성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찍으면 진단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불규칙적이라는 게 조금 애매해서 규칙적이면서 불규칙적이고 그러면 꼭 심방세동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심전도를 찍었을 때 진단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거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불규칙할 때 맥을 측정해보고, 느낄 때 두근거림을 느낄 때 맥을 측정해보고 맥에 이상이 있다 그럼 빨리 뛰어가서 심전도를 찍는다. 이게 오늘 강의의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다 치료받고 계시는 거예요. 뭐 더 할 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진단을 못 받은 분들이 진단을 놓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는 뇌졸중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예방은 아직 중풍이 오지 않은 사람들 중풍을 예방하는 거고요. 2차 예방은 한번 생겼던 분들 예방하는 거니까 뭐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번이고, 두 번째로 박동이 너무 빨라지니까 박동을 느리게 하는 치료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상 동율동 유지, 그러니까 아예 부정맥을 심방세동을 정상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셨겠지만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 없이 생기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툴도 방법도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재발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환자를 그러면 이 정상 동율동을 유지하느냐, 예를 들면 80세 할아버님이 심방세동이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선은 뇌졸중 예방을 하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개 발견될 당시에 이미 심방이 많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현재 갖고 있는 치료에서 이 정상 동율동으로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변화가 큰 사람들은 동율동 유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율동 유지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먼저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55세에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60세 혹은 70도 초반에. 이런 분들은 남들보다 좀 일찍 온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약을 쓰건 전기 충격을 주건 혹은 시술을 해가지고 최대한 동율동을 오래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이 들어서 심방세동이 생기게. 그러니까 심방세동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없애는 완치를 한다기보다는 그 순간순간에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의 시점에 따라서 다양한 무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판단을 하면서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다. 뇌졸중 예방. 그래서 심박수 조절은 뭐 이런 등등의 약들로 하고요. 정상 동율동 유지할 땐 이런 항부정맥제를 쓰거나 하는데, 항부정맥제는 그 자체가 조금 부정맥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동율동 유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적 율동 전환술, 이건 굉장히 성공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정상 동율동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약물도 쓰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약에 반응이 없으면
입원시켜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상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약으로 유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잘 되면 쭉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 되면 이제 말씀드렸던 시술을 하게 되는데 전체 심방세동 환자들이 모두 다 이 시술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이 시술은 틀림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과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시술을 사실 의사가 먼저 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변화가 좀 적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도 되는 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혈관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간혹 부작용도 생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도를 무릅쓰고라도 충분히 할 만한 분들을 잘 선택해서 저희가 시술을 하죠. 시술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뭐 1년에 100건, 뭐 200건 이상 많이 합니다. 이제 워낙에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전체 환자는 훨씬 더 많죠. 그 중에 일부 잘 들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한 번 하시고, 왜냐면 이제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재발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 하신 분들이 두 번까지 하게 되고, 두 번까지 하게 되면 동일동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죠. 네. 어쨌든 이런 시술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면 심방세동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중풍의 위험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심방세동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중풍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없는 사람에 비하면 중풍의 위험도가 올라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좀 연세 어르신들이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가 75세 이상이면 벌써 점수를 2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이면 2점 이상이면 심방세동이 있을 때 중풍의 위험도가 여기 점수법에 의하면 2점이면 1년에 2명, 1년에 100명 중에 2명이 생기니까 그러면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써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혹은 7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고혈압 워낙 흔하니까요. 고혈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좀 억울하실 수 있는데 여성 이렇게 되면 그냥 이유 없이 1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벌써 심방세동이 있으면 2점이죠, 그죠? 그러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아예 이렇게 뇌졸중이나 이런 색전, 혈전이 날아간 증상이 있어도 또 2점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점수 계산법이 신부전이라는 거 있으면 1점, 고혈압 1점, 나이가 75세 이상이면 2점, 당뇨병도 1점이에요. 그리고 혈관질환, 뭐 심근경색 혹은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면 그것도 1점. 나이가 65세 이상에서 74세까지는 그냥 1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가 돼요. 그리고 대개 보시면은 한 차드바스크 점수가 4점까지는 1점이면 1%, 2점이면 2%, 3점이면 3%, 4점이면 4% 이렇게 점수를 계산해 보면 위험도를 예측할 수가 있고 우리 기준으로는 2점 이상이면은 그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반드시 쓰게 돼 있고요. 1점의 경우에는 피를 묽게 하는 조금 약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스피린 정도는 쓰게 돼 있고요. 0점에서는 중풍 예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55세 아무 질환도 없는 사람이 심방세동으로 왔다. 그러면 중풍 예방을 안 해도 되니까 치료 안 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현재 심방세동이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계속 동일동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냥 그걸 냅두게 되면 정말로 나중에 65세가 넘어서 중풍의 위험도가 생겼을 때는 정상으로 바꾸질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심방세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일동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뇌졸중의 위험이 없더라도. 왜? 이분이 나중에 60세, 70세 되면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말썽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젊은 분들의 얘기고,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점수가 꽤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고혈압 하나쯤은 많이들 약을 드시니까 고혈압 하나에 환갑 좀 넘어서 65세가 되면 그냥 2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발작성으로 심방세동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도는 2%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여기 점수 계산을 했는데 1점 혹은 2점 이상이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적어도 자기 리듬에 대해서 자가 진단 정도 하고 이상하면 빨리 병원 가서 심전도를 찍어볼 수는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 강의 들은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들은 특히나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환자들에서 심방세동을 늦지 않게 진단하느냐가 요즘에는 큰 화두고, 그래서 아까 몸에 삽입하는 장치 같은 것도 나온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 그러면 2점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 항응고제를 먹습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혈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피를 멈추게 하는 현상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멀쩡한데 피를 쏟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살다가 피날 일은 많잖아요. 어디 긁혀도 피가 나고 코피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간혹 항문, 뭐 치질이 있으신 분들은 대변 보다가도 피가 나고, 그럴 때 남들보다 좀 지혈이 늦게 됩니다. 이 약을 먹고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 많이 썼던 약은 와파린이라고 해가지고요. 와파린은 어르신들 옛날에 쥐약으로 개발됐던 약이, 옛날엔 다 쥐약으로, 쥐가 어릴 때 쥐약 먹었더니 쥐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는 걸 저는 사실 본 적은 없는데요. 쥐약으로 썼던 약인데 이제 잘 조절해가지고 와파린이라는 약을 쓰는데 이 약이 조금 불편했어요. 먹어야 가려야 될 음식도 많고 피 검사도 해야 되고 되게 불편하고, 또 조금만 잘못 쓰면은 오히려 출혈이 돼버리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이 심방세동 환자들한테서 많이 늘어가는데 항응고 치료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가 나왔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조금 더 쉽게 중풍을 예방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옛날에는 너무 많이 발견해도, 그래서 와파린을 먹으면 오히려 반대로 출혈의 위험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반대급부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일단 진단만 명확하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약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나온 지 벌써 시장에 나온 지 10년이 다 돼가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경구 항응제로 붙였다가 최근에는 이걸 뉴라고 붙였는데 이 뉴 대신 그냥 그 노, 아니다 뜻에서 이 와파린이 비타민 K 기량제거든요. 비타민 K 기량제가 아닌 경구 항응고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울 수는 없잖아요. 벌써 10년 됐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저희가 처방하는 약제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와파린을 안 쓰고요. 이런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를 쓰고 있다. 왜? 와파린은 뭐 쥐약으로 개발돼서 잘 썼지만 상호작용이 매우 많고 피해야 할 음식이 많아서 많이 불편하고, 또 오실 때마다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와파린의 특징이 내가 얼만큼을 먹어야 될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노약은 그냥 체중, 키, 콩팥 기능 보고 딱 정해진 용량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 경구 항응제는. 근데 와파린은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다 해도 다 용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용량은 피 검사를 해서 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4, 어떤 분은 3, 어떤 분은 5. 근데 거기서 5에서 6 되면 피가 확 나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불안정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대체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뭐 보시면은 먹어야 될 음식이 별로 없어요. 청국장, 상추, 시금치 이런 거 다 못 먹어요. 뭐 약도 무점약 잘못 먹어도 안 되고, 뭐 궤양약제도 먹으면 안 되고, 되게 뭐 보시면 망고, 자몽 주스, 인삼, 술도 안 되고, 뭐 굉장히 불편한데 이제 그 반대의 약은 괜찮죠. 그래서 새로운 그 약은 피 검사도 필요 없고 음식을 별로 가릴 필요도 없고 약물 상호작용도 좀 적고 매우 빠르고 해독제가 아직 없는 게 단점인데 요건 좀 개발하고 있고요. 비싼 것도 처음엔 좀 문제였는데요. 의료보험을 받으면 한 달에 되게 25,000원 정도라서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나라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보험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약으로 썼는데 요즘엔 이 부분도 많이 해결됐고 뭐 최근에 정부의 방향은 조금 더 보장성을 넓히고자 하니까 오히려 이런 비용적인 문제는 더 많이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준비한 건 다 끝났고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부정맥은 심장 율동의 질환이고 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두근거림으로 대표되는 증상이 있다. 그리고 그 증상은 되게 흔한 증상은 덜커덩 하고 잠깐 멈추고 덜커덩 하고 잠깐 멈추는 형태의 증상 혹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00m 달리기 하는 증상 이런 등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맥은 여러 가지 진단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병원에서 부정맥에 대해서 약을 드신다면 정확한 진단명을 알아야 되고 특히나 심방세동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그냥 부정맥이 아니라 심방세동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맥은 불편한 병일 수 있고 혹은 불편하지 않더라도 치료해야 되는 병이 있어요. 대개는 불편한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그러면 별거 아닌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특히나 심방세동 왜? 심장 안에 혈전을 만들어서 중풍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가 진단하는 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두근거림 혹은 덜커덩 다다다다다 증상이 있으면 목 혹은 팔로 자꾸 만져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셔서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은 비교적 쉽게 심전도를 찍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자가 진단해서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근처 아무 내과나 가정학과 가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방세동이 있으면 중풍이 유발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마다 위험도가 다르다. 그래서 그 위험도 오늘 얘기했지만 그냥 흔하게 여자분들 그냥 1점이고요. 나이 75세 이상이면 2점, 65세 이상이면 1점, 당뇨, 고혈압, 신부전, 심근경색 이런 게 있으면 다 1점씩 됩니다. 그래서 책자 나눠주신 거 보고 본인이 2점 이상이라 그러면 심방세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약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해서 자기 심장의 맥박을 느껴보도록 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와파린이랑 경구항문제 있었는데 새롭게 나온 경구항문제는 좀 더 약간 비싸긴 하지만 그거를 쓰면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도 말씀 지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기면 그걸 드시는 분들 지혈을 좀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피 검사한 다음에도 좀 더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검사나 뭐 등등 발치나 이후로 약을 중단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 가지고 줄이는 기간을 정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많이 썼던 아스피린은 되게 5일 정도 중단하는데 이 새롭게 나온 이 약은 5일 중단하면 효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간혹 발치 때문에 약 중단했다가 중풍 생겨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를 만약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의사랑 반드시 상담하고 이 경우는 되게 길어봐야 2번 정도 안 먹는 거예요. 2번.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는 4번. 그러니까 이틀. 길어봐야 이틀 끊는 게 제일 긴 거예요. 그러니까 피만 안 나면 피 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죠. 피 나는데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혈이 됐다 싶으면 이틀 이상 끊으면 위험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아무 의사 선생님이면 안 되고요. 그 약을 주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시게도 이 아스피린 말고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의 경우에는 이틀 이상 끊지는 않는다라고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